네, 이번에는 마켓 리더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온통 시장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뭐 광물이다, 자원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유가는 $80 선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또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봐야 될 건 무엇인지 이번 시간 들어볼게요. EBS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인싸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 살짝 예고했다시피 유가 이야기를 또 해볼 시간이 됐는데요. 주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중국이 광물을 통제하면서 원자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해봤는데 참 중국은 좋겠어요. 광물 많이 갖고 있어서요. 중국이요? 네,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매번 광물 이야기할 때마다 뭐 배터리 소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중국이 그걸 가지고 무기화한다? 자꾸 수출 통제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갈륨, 게르마늄 통제한다고 하는데 이거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내용인가요? 예,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갈륨이라든가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하게 중국이 공급을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대략 한 60에서 일부는 뭐 80% 이렇게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임팩트가 굉장히 크겠죠. 중국에서는 상무부에서 안보라는 즉 그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두 자원에 대해서 수출을 갖다가 이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일종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즉슨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중국산 갈륨이나 또는 게르마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장기화 시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중요한 점은 중국의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갈륨과 게르마늄 정말 100% 대체가 불가능한 것인가 놓고 봤을 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결국 갈륨과 게르마늄은 어떻게 생산되냐면은 뭔가 중국이 기술적 우위가 있던가 또는 자원의 부존량이 즉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중국이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 광물들은 결국 자연적으로 구리처럼 순수하게 얻어지는 금속이 아니라 부산물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알루미늄이라든가 또는 아연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 말즉슨 중국이 단순히 글로벌리하게 알루미늄이나 아연에 대해서 생산 캐파가 크다 보니 많이 생산이 되는 것이고 결국 자국 내에서 이게 염가의 제품이 계속 잉여 물량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걸 싸게 해외로 수출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산을 갖다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국내에도 그걸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아연 쪽으로는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이겠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 이 분쟁이 즉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원료를 수차를 갖다 중단해서 그러니까 제한하는 이유가 결국 미국과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중단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갈륨과 게르마늄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걸 넘어서 희토류 중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가 지배적인 의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역시도 제한적이라 보는 이유는 결국 중국은 희토류 역시도 글로벌 공급 비중은 높긴 하지만은 다만 부존량 측면에서는 글로벌리하게 36%가량 그러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베트남이라던가 인도라던가 브라질,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은 결국 중국을 앞으로 대체할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도 때 센카쿠 열도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희토를 가지고 일본한테 장난을 한번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탈중국 행렬이 점점 커졌었거든요. 중국이 계속 원자재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다면은 미국의 일종의 탈중국 전략이자 공급망 재편 전략의 당위성만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이 본격화되고 최근에 G7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G7은 남반구에 위치한 원자재 부국들한테 투자 확대하겠다. 언제까지? 27년까지 6천억 달러를 누구한테? 베트남,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한테. 결국 중국 이외의 희토류 부존량이 높은 국가들한테 투자를 확대하겠다. 탈중국의 행렬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자극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를 완전 줄여나가게 되는 그 같은 그림이지 않겠는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하고 좀 상황이 다르네요. 중국이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고 타격을 주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대체제를 찾게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래? 그럼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보복할 거야 라는 당위성을 주게 되니 중국도 약간 좀 사면초가에 놓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길게 보면은 결국엔 중국은 입지가
수혜가 점점 원자재 측면에서 줄어드는 형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IRA나 CRMA도 결국 G7의 이 같은 PGII처럼 탈중국의 행렬에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림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 여기서 최근에 또 우리가 광물 소재 공부를 많이 한 게 다 배터리 때문이었거든요.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뭐 니켈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망간도 그렇고 코발트 되게 많은데 이 광물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혹은 뭐 영향도가 큰 편이에요, 적은 편이 어디 시장을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큰 편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원자재라는 것은 결국 원료 그 상태인가 또는 가공한 상태인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가공된, 즉 재련된 금속 기준으로는 중국은 글로벌리하게 공급의 50%가량을 차지를 합니다. 결국 절반가량을 중국한테 우리는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원자재 원료 차원에서, 즉 광물 차원에서로 넘어가면은 중국은 사실 형편없습니다. 의존도 자체가 중국조차도 다른 나라들한테 수입을 해와서 이걸 재련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점은 즉 지금 G7에서 하고 있는 PGII라는 이 같은 투자 방법은 즉 중국은 재련 시설만 글로벌리하게 최강이기 때문에 광산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나 인도네시아라든가 호주나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앞으로 서방 세계는 투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쪽 손을 잡네요. 그렇죠. 갑자기 끝내버리시면 어떡해요? 아, 예, 꼭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도가 크긴 한데 지금 그 외에 뭐 인도라든가 베트남 시장에서는 광물이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또 손을 잡으려는 서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영향도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게 뭐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IRA는 2029년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RM은 2030년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리고 G7의 PGII는 2027년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입니다. 중국 이외 지역의 생산 설비를 늘리고 광산뿐만 아니라 재련 설비, 유전 또는 가스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 시설까지 중국 이외 지역에 늘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급 과잉을 유발하게 되고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중국산을 근절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기업들한테는 장기적 모멘텀으로는 더욱더 악화 인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앞서 사전에 연구원님한테 요즘 가장 핫한 이 산업 광물 쪽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뭡니까라고 여쭤봤어요. 유가라고 했어요.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추세라면은 $100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생각보다 유가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 감산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유가의 상승 배경을요? 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유가를 갖다 애시당초 이제 WTI 기준으로 하단을 60, 상단을 계속 90으로 보면서 올해 상저하고다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 최근에 왜 유가가 반등을 한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그리고 러시아의 추가 조치가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감산은 당연히 했었어요. 근데 더불어서 사우디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일평균 100만 배럴을 감산을 해줬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가 원유 수출량 갖다가 일평균 50만 배럴을 갖다가 감축을 결정했던 사실이죠. 왜 러시아께 중요했냐면은 결국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어째서? 인도랑 중국으로 수출을 다 돌려버렸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러시아가 50만을 줄이게 되면은 그 50만만큼을 이걸 받는 국가들은 다른 데서 조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유가에 기여하는 부분도 노출됐다라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두 번째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거는 바로 중동 산유국들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계절성이죠. 원자재는 경제학에서도 아시다시피 결국 수요 곡선은 일정하지만 공급은 탄력적입니다. 그 공급은 누가 주체냐? 결국 중동 산유국이죠. 근데 그 중동 산유국들이 지금은 냉방 시즌이거든요. 즉 무더위 때문에 냉방 시즌이라서 전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 전력원의 대부분은 중동 산유국들은 46% 이상이 석유를 통해서 전력을 얻어요. 우리랑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석유 수출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매년 5월부터 9월 말까지 바로 OSP를 갖다가 인상함으로써 수출을 통제하죠. OSP 인상되면 우리나라 같은 정유사들은 결국 OSP가 인상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그럼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량 같은 경우는 줄어들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맘때마다 결국 원유 수출은 줄어들게 되고 통제가 된다라 볼 수가 있겠고 그 말즉슨 유가의 이 같은 부분이 하단을 기여해주고 상방을 노출시키게 되는
그 역할이라 볼 수 있겠죠. 사실 수요는 여전히 더디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강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유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요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이 광물이라든가 유가 이 부분이. 근데 되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뭔가 일타 강사한테 수업 듣는 기분이에요. 그런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이렇게 귀 쏙쏙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중국의 경제도 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소비가 안 살고 있잖아요. 경제나. 그쵸.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근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갖다 우리가 놓고 보면은 작년 연간 전망에서 저희가 원자재를 접근할 때 올해의 키는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로 접근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긴축을 할 때 중국은 완화를 하는 즉 카운터 시클리컬 팩터라는 역주기 조절을 강화할 것이라고 저희는 접근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그 정책 자체가 너무 뒤늦게 나왔어요. 저희는 3, 4월 달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번 7월 달에나 정책이 나왔거든요. 즉 지난주였죠. 지난주 중국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겠다 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갖다가 높이겠다라는 문구를 갖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통화 정책도 완화하고 특히 부동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라는 이 같은 정치적인 이념 문구를 지난 4, 5년 만에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를 갖다가 완화해주겠다는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왜 부동산이 특히 중요하냐면 부동산은 결국 실업률과 고용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소비뿐만 아니라 다 선행합니다. 결국 부동산이 살아나야 주택 관련 내구재도 살아나고 주택 관련 내구재 소비가 살아나야 운송이 살아나고 운송이 살아나면 전반적으로 고용이 다 살아나거든요. 결국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앞으로 그럼 보여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은 즉 첫 번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 채권을 갖다가 앞으로 더 발행함으로써 결국 부양 갖다 이끌면서 지방정부가 지금 못하는 역할을 갖다 대신해 줄 거라 접근하고 있고 두 번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나와줌으로써 실질금리로 인한 결국 부담을 갖다 해소해 줄 거라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부동산 단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라든가 이 같은 조치들이 나옴으로써 실질적인 유동성이 노출되면서 결국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결국 글로벌 최대 금속 소비국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의 모멘텀이 저희가 볼 때는 미국 측면에서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기에는 약간 여전히 요원합니다. 다만 그 반대급부로 중국이 반대 측면에서 역주기 조절, 즉 미국이 긴축할 때 중국은 완화하겠다는 그 정책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 정책의 시차를 감안하면은 4분기경쯤에는 중국의 정책의 효과를 갖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관련된 산업금속단에서는 그때부터 더욱더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각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국내에서도 건설업체들이 혹은 뭐 기자재, 철강책 쪽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 중국 정부의 효과를 4분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신 거죠? 맞습니다. 여기 또 농산물 한번 볼게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슈퍼 네. 엘니뇨라고 하고 아마 지금도 여기 스튜디오도 더워요. 심지어. 덥습니다. 네, 더운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 아예 농산물 ETF 사시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수익률은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정체된 모습인가요? 최근 들어서 반등을 했었다가 다시 또 정체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이 최근에 반등을 했었던 원인은 누구나 알다시피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죠. 즉 러시아 측에서 흑해 협정을 갖다가 이제 파기해버렸다라는 그 같은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을 테고 특히 중요한 사실은 여름철이 됐으니까 농산물이 올랐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왜? 결국 농산물이 여름철에 오르는 이유는 네. 가뭄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 비료의 영향입니다. 결국 농산물의 원료는 질소계 비료입니다. 비료 시장의 55%가 질소계 비료거든요. 근데 그 질소계 비료의 원료는 암모니아고 암모니아를 어디서 추출하느냐? 바로 석탄과 천연가스죠. 석탄과 천연가스의 최대 수요처는 전력입니다. 근데 여름철에 냉방 수요가 올라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력 수요 때문에 석탄과 천연가스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와주려는 시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도 마찬가지로 가격 전갈받고 비료가 전갈받으면 곡물이 후행적으로 전갈받죠. 결국 지금 여름철은 특히나 엘니뇨가 왔기 때문에 더 무더워졌기 때문에 이 같은 수요를 더 자극받았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특히 곡물 가격이 더 치고 나갈 것이다. 이 관련된 ETF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네. 저희는 이거는 계절성에 국한된 이슈라고 봅니다.
즉 8월까지의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불과하다라 접근합니다. 여전히 내년 말까지로 보면 곡물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죠. 왜냐? 바로 엘니뇨 때문입니다. 즉 곡물의 원료는 비료고 비료의 원료는 농산물, 즉 석탄과 천연가스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석탄과 천연가스의 수요처는 전력이죠. 전력의 최대 수요처는 냉방이 아닙니다. 난방입니다. 즉 겨울철 수요죠. 엘니뇨가 옴에 따라서 여름철 전력 수요는 올라갔지만은 겨울철 전력 수요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평년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력의 최대 수요처인 난방 역시도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전력 수요는 예년만치 못할 수밖에 없겠고 겨울철 전력 수요가 예년만치 못한다면 다시 또 석탄과 천연가스는 이번 여름이 지나면 다시 또 지지부진, 비료도 마찬가지, 곡물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는 이 같은 방향성에 따라서 엘니뇨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은 곡물은 여전히 내년 말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야인데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또 핵심만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뉴스 전해드렸고요. 오후장의 시장 분위기는 잠시 후 시장 오늘과 내일에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